노동시장 균형에서 노동 공급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맨드 사이드에는 기업이 있고 서플라이 사이드에는 이제 가게,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는 가게니까요. 가게의 의사결정 문제와 노동 공급 곡선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레이버 서플라이, 뭐 서플라이 오브 레이버, 노동 공급이고요.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는 가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그 경제학 원론 전반부에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뭐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는데요. 우선 가게의 어떤 이제 경제학의 컨텍스트에서 가게의 어떤 본질적인 가게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효용 극대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노동 공급 곡선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는 이제 웨이지와 어,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모두 몇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것인데요. 사람의 숫자, 레이버를 사람의 숫자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또는 예, 총 노동 시간, 총 근로 시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노동 공급 곡선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는 가계의 최적화 문제로부터 우리가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주어진 시간 중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일을 하고 또 몇 시간을 여가에 투입하고 또 몇 시간을 어떤 뭐 필요한 활동에 투입할 것인가는 이제 모두 다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여러 가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결혼을 했는지에 따라서 혹은 뭐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서 혹은 뭐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서도 조금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뭐 물려받은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뭐 소득 활동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시간 하루에 24시간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부여받는데 그 중에 뭐 한 뭐 짧게는 6시간, 길게는 뭐 한 뭐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보통 잠을 자는데 사용을 하고 남은 시간 뭐 대략 한 18시간 정도라고 한번 해보죠. 8시간 정도는 이제 잠을 잔다라고 하고 18시간 중에서 또 일부 시간은 자기 관리하는 데 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뭐 주변 사람들과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웃들과 네트워크를 뭐 형성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이제 이런데 또 일정 시간을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순수하게 여가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일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24시간 중에 또 많은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액티비티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뭐 우리가 홈 프로덕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뭐 가사노동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가사노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협소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홈 프로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사노동은 우리가 흔히 뭐 식사 준비를 한다든가 혹은 뭐 집안을 클린업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세탁 뭐. 근데 이제 홈 프로덕션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녀 양육 같은 거는 우리가 가사노동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홈 프로덕션은 자녀의 양육과 가사노동과 등등등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조금 더 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일드 케어라든가 홈 메인티넌스 혹은 뭐 쿠킹, 클리닝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이외의 활동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만일 이제 시장의 임금이 제가 일을 할 경우 전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높은 웨이지를 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뭐 여가에 투입하는 시간 혹은 다른 여러 가지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줄이고 일을 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웨이지가 올라갈 때 사람들의 노동 시간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웨이지가 상승할 때, 임금이 증가할 때 노동 투입량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에서는 한 사람의 문제에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러니까 홈 프로덕션에 내가 투입하는 시간, 그다음에 이제 리저 여가에 투입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일하는 시간을 늘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선택의 문제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의사결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웨이지가 상승할 때 근로 시간은 늘어날 거예요. 노동 시간은 늘어납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가게의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라고 하는 것은 웨이지가 상승할 때 근로 시간이 늘어날 테니까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쪽이 웨이지고 시간당 임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급의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웨이지는 사실 시간당 임금의 의미가 있어요. 시간당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은 일단 1단계로 지금 이제 first stage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 가게 혹은 한 사람, 이러한 가게, 이러한 사람의 노동 투입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가로축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이제 가로축의 변수가 사람의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금이 상승할 때 더 많은 시간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상승할 때 근로 시간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 시간은 증가하겠죠. 노동 시간은 이제 hours worked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노동 수요 곡선, 그러니까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 Curve랑 조금 다르게 Labor Supply Curve에서는 이렇게 수직선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임금이 아무리 높아져도 아무리 상승해도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을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하루, 그러니까 특정한 한 날 24시간 일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 24시간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어느 수준 이상 높아졌을 때 계속해서 이제 노동 시간을 늘려가지만 끊임없이 노동 시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한계에 도달하겠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네,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수직선을 표현한 것이고요. 우리가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 마지막에 가서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는 이런 형태를 가질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도 이런 형태의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를 갖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사람들이 뭐 똑같은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는 아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 우상향하는 그 다음에 웨이지가 어느 수준 이상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노동 공급 시간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수직선의 형태가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의 노동 공급 곡선을 갖는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경제 전체로 한번 확대해 본다면 자, 이제 웨이지가 상승할 때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 일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로축의 시간의 개념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게 18시간, 24시간이라고 해보죠.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긴 하지만 최소한 한 5시간은 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못 자도 6시간은 자야 되죠. 그렇죠? 뭐한 18시간이 딱 좋겠습니다. 18시간. 18시간.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맥시멈이 18시간이겠지만 이제 이걸 경제 전체로 확대해 본다면 사람들은 웨이지가 올라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 일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로축의 변수는 한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총 노동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이걸 조금 더 논리적인 비약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이젠 사람들이 이 18시간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총 노동 시간의 개념을 이용하니까요. 자,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잠깐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개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제가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형태의 노동 공급 곡선을 갖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임금이 상승할 때 각자 노동 시간을 늘려갈 테니까 이제 이러한 노동 공급 곡선은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네. 어느 선에서 뭐 조금 그림의 형태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축의 변수는 더 이상 그냥 한 사람의 노동 시간이 아니라 총 노동 시간이 되겠죠. 이건 뭐 몇백만 시간, 뭐 몇천만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구성원들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가로축은 총 노동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노동 공급 곡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제가 이것을 시간의 개념에서 사람의 숫자로 바꾸고 싶어요. 가로축의 변수를 시간에서 사람 숫자로. 왜냐하면 우리가 레이버 디맨드 커브에서는 가로축의 변수를 몇 사람 투입할 것이냐로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 시간 선택의 문제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살짝 바꿔서 사람의 숫자로 좀 표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사람의 숫자로 바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금 또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이 섹션을 이해하는데 제 생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슬라이드의 내용만 가지고도 많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를 우리가 사람의 숫자로 바꾸는 문제는 그렇게 심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스토리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의 가로축을 우리가 사람의 숫자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장에서 어떤 임금이 주어져요. 시간당 예를 들면 뭐 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시간당 1만 원을 제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당 1만 원에서 내가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일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는 것이고요. 하지 않는다면 제로 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몇 시간 일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문제를 단순화해서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의사결정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시간당 1만 원일 때 당연히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시간당 임금을 만 원밖에 내가 받지 못한다면 나는 일을 안 할 것이다라고 선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을 하기로 선택한 사람들만 우리가 카운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데요. 자, 지금 현재 웨이지가 시간당 1만 원 수준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쭉 카운트해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한 몇 명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막 큰 숫자, 너무 현실적인 숫자를 제가 부르면 한 1000만 명 이렇게 부르면 500만 명 이렇게 부르면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냥 편의상 50명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50명. 자, 50명이 일을 해요. 그러면 50명이 8시간씩 일을 할 테니까 50 곱하기 8시간을 하면 그러면 400시간이 될 거예요. 하루에. 그냥 뭐 기간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그냥 또 거기다 곱해주면 되니까요.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 이건 그냥 일주일 단위로 보고 싶으면 곱하기 7 하면 되는 거고 뭐 한 달로 보고 싶으면 곱하기 30 하면 되는 거고요. 1년 보고 싶으면 365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하루 단위만 생각해 보죠. 400시간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이 400시간이 되는 거죠. 경제 전체에는 400시간을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50명의 사람이 8시간씩 일을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로축의 변수가 400시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당 임금이 2배가 돼서 2만 원이 된다면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로 선택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100명. 예. 그러면 100명이 마찬가지로 8시간을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근로시간, 노동시간은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축의 변수가 어떻게 총 노동시간에서 사람의 숫자로 바뀔 수 있는가를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두 800시간 일을 하겠죠.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시간은, 그러니까 total hours worked는 800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방식으로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임금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그젬플에서 사람의 숫자는 뭐 200명이라고 한번 해보죠. 2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다라고 하면 이제 200명이 8시간씩 일을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수직선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보죠. 자, 웨이지가 1만 원이었을 때 시간당 모두 몇 명이 일을 하냐면 50명이 일을 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우고 50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이 2만 원일 때 모두 100명이 일을 하니까 이걸 이렇게 지우고 100명이라고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 점은 우리가 200명이라고 했으니까요. 200명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정 시간 일을 한다면 혹은 이것을 완전 일반화시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일주일에 대여섯 시간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뭐 한 70시간씩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 50시간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업장에서 그런 거고 뭐 여러 사업장에서 뭐 어나더 잡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메인 잡이 있고 어나더 잡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두 세 곳의 사업장에서 뭐 70시간, 80시간씩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의 근로 시간은 대체적으로 서로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근로자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평균 지표는 있어요. 우리가 그 숫자를 이용을 하면 그게 만약에 8이다라고 하면 총 노동 시간을 그냥 8로 나누면 우리가 이렇게 노동 공급 곡선의 가로축을 사람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 일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으면 가로축의 변수가 총 노동 시간이지만 이것을 평균적인 근로 시간으로 나누어서 사람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슬라이드에서는 가로축의 변수가 사실상 총 노동 시간으로 표현이 되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조정을 한다면 사람의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노동 공급 곡선의 가로축 변수를 이제 사람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웨이지가 상승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을 하는 게 더 좋으니까요.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자, 이제 레이버 디맨드 커브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연장해서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는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요. L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형태로 표현하고 어느 점 이후부터는 뭐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일을 했다. 일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Movement along the labor supply curve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곡선상의 이동이고요. 노동 공급 곡선상의 이동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노동 공급 곡선상의 이동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제 웨이지가 변하면 다른 변수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하게 묶어두고 세로축에 있는 변수 웨이지가 변할 때 일을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일을 사람들이 더 적게 할 수도 있겠죠. 웨이지가 상승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것이고 일을 하려고 할 것이고 웨이지가 떨어지면 더 적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겠죠.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기꺼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상황에서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가 이동할까?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가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가 이런 형태였는데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의 이동은 웨이지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변할 때는 시간당 임금이 변할 때는 곡선상에서 변화하고 그러니까 웨이지가 아닌 다른 요인들이 변할 때는 이제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가 이동할 수 있는데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를 이동시키는 요인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일이라든가 여가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때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여가를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기회비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시간의 기회비용이 달라진다면 한 시간의 가치가 전보다 더 높아진다면 한 시간의 가치가 전보다 더 떨어진다면 여기에서는 사실 웨이지가 사실상 시간의 기회비용이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의 기회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웨이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한 시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그냥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웨이지가 두 배가 된다면 저는 제 여가 시간은 전보다 더 비싸진 거예요. 저는 되게 비싼 여가 시간을 그러니까 호사스럽게 여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전보다 두 배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뭐 책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의 여가는 굉장히 비싸진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의 기회비용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웨이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여가는 더 비싸져요. 집에서 TV를 보거나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누워 있거나 뭐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다양한 뭐 여가 활동 뭐 친구랑 놀러 갈 수도 있고요. 뭐 쇼핑을 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여가 활동이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가에 투입하는 여가 시간이 더 비싸지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시간의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웨이지가 상승해서 여가 시간의 기회비용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가 웨이지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지가 아닌 다른 요소가 여가라든가 혹은 일을 할 때의 기회비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 인구 변화. 첫 번째는 이제 선호의 변화인데요. 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 어떤 국가, 어떤 사회, 어떤 경제에선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갖는 어떤 선호라든가 또 사회적 규범, 가치 이런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OECD 국가들끼리 서로 나란히 줄 세워놓고 비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국가들을 보면 이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도 뭐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국가처럼 가야 된다. 뭐, 뭐 아니 그거는 좀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제도적 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도적 차이는 진지하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제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제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들은 일에 대한 선호를 더 가지고 있는가? 그럼 이제 또뭐 제도라든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도가 그 사람들의 선호를 바꿔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왜 뭐를 코주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의 선호가 제도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제도가 사람들의 선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또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루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고 사람들의 선호가 달라지면 당연히 뭐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선호가 높은 국가일수록 당연히 뭐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뭐 제가 간단한 이그젬플을 교과서에 있는 이그젬플을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일에 대한 선호가 더 높은 경제, 높은 국가일수록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는 더 바깥쪽으로 이동하겠죠.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테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웨이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시간의 기회비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 주로 이제 우리가 홈 프로덕션에서의 기술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홈워크라든가 홈 프로덕션에서의 이제 기술 발전이 뭐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뭐 마켓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제 홈 프로덕션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을 그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는데 서구 사회에서는 뭐 베큐um 클리너라든가 뭐 디시워셔라든가 론드리 머신 그다음에 잔디 깎는 기계죠. 이게 론모워 이런 것들의 어떤 기술 발전이 사실 그러니까 홈 프로덕션에서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뭐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해보죠. 뭐 집안을 청소하고 클린업하고 그다음에 디시워싱 해야 되고 세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잔디도 깎아야 되고 뭐 홈 메인티넌스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의 주거 문화는 또 서구 사회 주거 문화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사실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초이스가 되는 거예요. 5시간, 6시간씩 홈 프로덕션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이제 홈 프로덕션을 끝낼 수 있다. 충분히 끝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바깥에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뭐 하우스 클린업, 그 다음에 뭐 디시워싱, 그 다음에 뭐 론드리, 론 모잉 이런 일들에 왜 시간을 투입하냐면 이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가사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자녀 양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주관적인 가치일 수도 있고요. 그건 가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마켓에서 일을 하는 것 대신에 이제 홈에서 일을 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을 훨씬 더 생산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훨씬 더 생산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시간의 기회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테크놀로지들 새롭게 도입이 된다면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홈 프로덕션을 해낼 수 있다면 홈 프로덕션에서의 어떤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켓에서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재미있는 뭐 이런 것들은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 그 이제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몇몇 국가들, 주로 이제 미국, 북미 국가들, 그다음에 유럽의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에요. 이런 국가들에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되게 크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실업률도 높았고 노동시장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뚝 떨어졌다가 위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미국 경제는 전례 없는 붐이기도 했었어요.
계속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경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높아져야 되는데 실제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과거 계속해서 상승해 왔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크게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경제가 회복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시 이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회복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이게 이제 몇몇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서 나타났던 현상인데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들이 남성이 이제 여가 시간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늘리지 않고 여가 시간을 늘리는 이런 패턴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남자들이 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을까? 특히 미국에서 볼게요. 저기 그거죠 뭐 컴퓨터 게임이죠. 온라인 게임, 뭐 컴퓨터 게임 이런 것들 때문에 여가 시간을 늘려서 일을 하지 않더라. 뭐 대단한 발견 같아 그러니까 아직 좀 네, 좀 어이가 없어 보이는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안 그래도 제가 재작년에 작년인가요? 예, 작년이죠. 작년 초까지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가서 이제 제 지도 교수가 제가 공부했던 학교로 가서 뭐 지도 교수 만나고 제 지도 교수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지금은 또 조금 다른 걸 합니다. 이런 쪽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 저도 이제 이런 노동시장과 관련된 이슈들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뭐 이렇게 지도 교수 만나서 얘기하고 그 경제학과에 제가 공부할 때 있었던 교수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미국 학교들은 이제 모빌리티가 높아서 그때 계셨던 분들은 다 이제 떠나시고 많이들 떠나시고 이제 새로운 교수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사를 다 하는데 뭐 그 이제 거시경제학 하는 어떤 교수님 한테 가서 이제 조지라고 하는 교수한테 가서 이제 서로 인사 이렇게 하고 뭐 미국 사람들, 미국 경제학자들은 만나면 뭐 요즘 무슨 리서치를 하는지, 뭐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뭐 그 사람 뒷배경 조사하고 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고요. 뭐 부모님 뭐 하시고 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와이프 뭐 하고 자녀들은 뭐 하고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고 넌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에 더 관심이 많죠.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련된 리서치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조지라고 하는 교수가 바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도 여가 시간 남자 게임 하느라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거 뭐 그런 거 하는 거니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이제 그 시간의 기회비용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요인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봤던 효과고요. 당연히 노동 공급 곡선은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혹은 뭐 오른쪽으로 바깥쪽으로 다 똑같은 표현이고요. 세 번째는 인구 변화인데요. 뭐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면 노동 공급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 공급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하겠죠. 뭐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이미그레이션, 이민 뭐 이런 거겠죠. 이민 이주 세 가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경제 전체의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를 어떻게 도출할 수 있겠는가? 뭐 개별 경제 주체들의 노동 공급 곡선을 더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가로축의 변수는 총 노동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의 노동 공급 곡선은 노동 시간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걸 이제 다 더하면 총 노동 시간이 되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과 같이 그릴 때 조금 이렇게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개개인들의 노동 공급 곡선을 다 더해서 경제 전체의 총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인데 저는 가로축의 변수를 사람의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이제 설명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균형을 볼 텐데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균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지고요.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지 않다면 경쟁적이지 않은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렇게 크로스 시켜서 균형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독점 기업도 배우셨을 것이고 과점 기업은 기본적으로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을 찾고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리는 경우는 경쟁적인 시장에서만 그리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막 그려놓고 나서 이게 균형이야라고 얘기를 하면 곤란합니다. 경쟁적인 시장에서만 가능한 이야기겠죠. 우리는 지금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다, 완전 경쟁적이다, 경쟁적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perfectly competitive 하다는 말이나 어, 그냥 competitive 하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니까요. 굳이 완전 경쟁 같은 표현입니다. 자, 노동시장은 완전 경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우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잘 그려서 이렇게 균형을 찾으면 되겠죠.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 우상향하게 그렸고 레이버 디맨드 커브는 기업의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다 더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우리가 균형 임금 equilibrium wage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균형 노동 투입량 quantity of labor supplied equilibrium quantity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L스타는 사람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총 노동시간, 경제 전체의 총 노동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우리가 챕터 23을 시작할 때 인플로이먼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업자들의 숫자 혹은 고용률 이런 지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로축을 이제 사람의 숫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총 노동시간이라고 해석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균형을 잠깐 살펴보면요. W스타보다 웨이지가 높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기업들이 투입하고자 하는 노동 투입량보다 실제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웨이지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압력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프레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웨이지는 하락해서 다시 W스타로 수렴할 것이고 만일 웨이지가 W스타보다 낮다면 당연히 그 기업들이 투입하고자 하는 노동 투입량이 실제로 레이버 마켓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이건 초과 수요죠. 초과 수요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부분은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웨이지가 W 스타보다 낮다면 그래서 당연히 웨이지가 상승하는 그런 압력이 발생을 해서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W 스타에서는 노동 투입량, 기업의 노동 투입량과 가계의 노동 공급량이 같아지겠죠. L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L 스타를 우리가 균형 고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Equilibrium Employment. 그래서 균형 고용이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임금 W 스타, 그 다음에 균형 고용, 발음이 어렵네요. 균형 고용, 유가 있고 여가 있고 또 요가 있어서요. 유, 여, 요가 다 있어서 균형 고용, 왕밤빵 생각이 나네요. 왕밤빵. 네. 임금과 균형 고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간단한 이제 노동시장 균형 모형은 경쟁적인 균형이고, 자, 임금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균형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투입량, 노동에 대한 수요량과 노동에 대한 공급량을 이제 일치시키는 같게 만들어주는 그런 임금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임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웨이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가격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켓 클리어링 프라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청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클리어 된다라고 하는 뜻은 그러니까 이걸 청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장 청산 임금이라고 보면 너무 어렵죠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클리어라는 표현은 그냥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는 상태가 이제 클리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상태. 이러한 수준의 임금을 우리가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간단한 형태의 그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당연히 뭐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나
또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더 많다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원하는 투입하려고 하는 노동량이 더 많다면 당연히 이제 웨이지가 조정이 되어서 뭐 균형 수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봤던 그림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앞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레이버 디맨드 커브가 이동하고 어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어떤 상황에서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가 이동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었는데 뭐 레이버 디맨드 커브는 우리 네 가지 생각했었죠. 네 가지 경우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는 오늘 봤듯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균형 임금이 W 스타예요. 그런데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의 아웃풋 프라이스가 기업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이 전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value of marginal productable labor가 다 하락하겠죠. 그렇게 되면 레이버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동일한 임금 수준 W 스타에서 전보다 더 적은 노동을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조정이 발생해서 자, 기업들이 원하는 W스타에서 기업들이 투입하려고 하는 노동 투입량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W스타에서는 L스타만큼의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 상황이 나타나고 그러면 당연히 웨이지는 하락하게 돼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해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거나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이제 웨이지가 즉각적으로 조정을 해서 노동 수요량과 노동 공급량을 항상 같도록 일치시킵니다. 그걸 우리가 마켓 클리어링 웨이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노동 수요량과 노동 공급량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동 수요라고 하면 이걸 이제 노동 수요 곡선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동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노동 공급 곡선, 그러니까 레이버 서플라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서플라이 커브를 의미하는 거고요. 디맨드라고 하면 디맨드 커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수요량은 특정한 임금 수준에서의 노동 수요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건 레이버 디맨드 커브, 디맨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웨이지가 이럴 때 디맨드 커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노동 투입량이 있겠죠. 기업들의 노동 수요량이 있을 거예요. 퀀터티 오브 레이버 디맨디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퀀터티 디맨디드를 우리가 노동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값을 가리키는 거예요. 노동 수요량은 특정한 값, 노동 수요는 디맨드 커브. 노동 공급량은 특정한 값, 그러니까 공급 곡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특정한 값이 공급량이고 공급은 서플라이 커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간단한 모형을 통해서 전반적인 고용 수준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overall level of employment도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전반적인 고용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모형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노동시장, 이러한 형태의 노동시장,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은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채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노동시장을 우리가 마찰이 없는 frictionless labor market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frictionless labor market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그 경제학 원론에 그 등장한 게 그렇게 그러니까 마찰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개념은 꽤 오래됐는데 마찰이 없는 노동시장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에요. 마찰이 없는 노동시장 이렇게 적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frictional이라고 하는 표현은 되게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마찰적인 노동시장, 마찰적 실업 이런 개념도 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frictionless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어의 유희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중요해지면 이제 그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frictionless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friction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프릭션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프릭셔널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러니까 마찰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프릭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대략 한 2000년, 한 10년에서 15년 전부터 2010년에 이제 마찰적인 노동시장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서치와 매칭에 의해서 노동시장이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가 이제는 사실 이런 프릭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노동시장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연구 결과가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분들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론이 전방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론이 전방위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벨상을 받은 것입니다. 보통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여하튼 그러니까 frictionless라고 하는 개념이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사용이 됐던 이유가 friction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매우 중요한 그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됐다는 하나의 어떤 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없는 노동시장 이걸 이게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노동시장인데요. 이제 이거를 경쟁적인 노동시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마찰이 없는 노동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프릭션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프릭션이 없는 노동시장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프릭션이 없는 마찰이 없는 노동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뭐 원할 때는 누구나 고용할 수 있고 원치 않을 때는 누구나 해고할 수 있습니다. 레이오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커도 노동자들도 기업도 그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든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잡이 어디에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선호하는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실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없습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은 알고 있는데 뭐 나는 모르고 있다든가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이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간단한 예 전반부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시장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웨이지가 즉각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항상 노동시장이 청산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되면 웨이지가 즉각적으로 떨어져서 지금 이 경우에요. 즉각적으로 떨어져서 노동 수요량과 노동 공급량이 다시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W 스타일 때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렇게 읽으면 이게 바로 노동 수요량이고요. W 스타일 때 W 스타라고 해보죠. W 스타일 때 노동 공급 곡선을 따라서 읽으면 이게 바로 노동 공급량이 돼요. 그러니까 W 스타에서는 노동 공급량과 노동 수요량이 같아진다는 거죠. 새로운 균형에서요. 자, 이러한 특징을 갖는 노동시장, 경쟁적인 노동시장, 혹은 뭐 마찰이 없는 노동시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그러니까 왈라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 뭐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의 실업은 왜 존재할까? 그래서 새로운 섹션이니까 동영상을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